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옛날 부자 이야기 제3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양반집 아들이 너무도 가난해서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다가 평민 집안의 딸이지만 총명하고 지혜로운 처녀와 결혼해서 열심히 소금 장사를 해서 마침내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화면에 내용과 관련된 한문의 문장이나 단어가 나가고 있으니 이야기 들으시면서 한자도 익혀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한양 땅에 김씨성을 가진 가난한 선비가 살았는데요. 그는 처자들을 데리고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 입에 풀칠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리걸식하며 다니다가 어느덧 남양 땅에 이르러서 산기슭에 초라한 오두막집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김씨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큰아들이 3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답니다. 아침이면 큰아들은 아우를 데리고 길을 나가서 구걸해 오곤 했는데요. 그의 늙은 어머니는 그 구걸해 온 것으로 밥을 지으셨지요. 한편 그 마을 아랫동네에 장씨성을 가진 풍헌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도 매우 가난했습니다만 김씨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는 평민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장씨에게도 혼기가 찬 딸이 하나 있었답니다. 장씨에게 혼기가 찬 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김씨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연세가 높아지시니 점점 밥을 짓기가 어려우실 텐데 저에게는 밥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노총각 신세로 장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속히 아내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하니 그 아비가 말하길 나라고 어찌 네가 장가가는 것에 소홀할 수 있겠냐. 그러나 누가 우리 같은 비렁뱅이 집에 딸을 시집 보내겠느냐 말이다. 아들이 말하길 아버지 제가 듣자하니 마을에 장풍헌이라는 사람의 딸이 혼기가 찼다는데 제가 직접 청혼을 해봐야겠어요. 얘야 우리가 비록 가난해서 죽을지언정 그래도 명색이 양반인데 어찌 평민과 결혼할 수 있겠냐. 아버지 그건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는 것이 이 지경인데 새벽의 배고픈 호랑이가 중이건 개건 가릴 겨를이 있나요? 그러더니 김씨 아들은 마침내 아버지의 낡은 의관을 걸쳐 입고는 장풍헌을 만나러 나섰습니다. 장씨를 만나 말하길 제가 드릴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어르신도 역시 우리 가문에 대해 들으셨겠지요? 제가 명색이 양반인데 3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의 따님을 저에게 주시면 어떠실런지요? 집은 비록 가난하지만 하늘은 복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내놓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먹고 살 방법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장씨가 말하길, 내 딸이 자네의 집으로 시집을 가면 굶어 죽을 것이 분명한데 자네는 어쩌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하며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습니다. 김도령은 결국 무료하게 돌아 나왔지요. 장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혀를 차며 혼잣말로 투덜거립니다. 원 당치도 않는 소리를 하는구먼. 양반이면 다 양반인가? 언감생심 하며 분을 삭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그의 딸이 아침거리로 쌀을 씻으러 부엌에 나왔다가 아버지의 심기를 살피며 묻기를, 아버지는 무슨 일로 그렇게 불평하시나요? 네가 알 바가 아니다 하고 돌아서는데 딸이 재차 3차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하기를, 글쎄 윗마을 김도령이 우리 집안에 청혼을 하졌느냐. 거절을 하긴 했지만 하도 그 말이 당치 않아서 그런다. 아버지, 우리 집안 형편으로 사위를 드리려면 잘해야 총을 맨 군인 정도 아닌가요? 그래도 김도령은 명색이 양반 가문이니 그들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빈부와 사생은 각각 정해진 복이 있다잖아요. 그의 청혼이 뭐 그렇게 놀랄만한 일이겠어요? 저는 꼭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싶네요. 그러냐? 너의 생각이 정 그러하다면 내 뜻을 굽히는 것이 뭐가 문제겠느냐? 하자 허락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김도령은 분명 아침을 걸렀을 거예요. 아침밥을 솥에 얹었으니 김도령을 불러서 요기도 시키고 겸해서 혼인을 허락해서 보내는 것이 좋겠어요 합니다. 그러자 장씨가 바로 울타리 밖을 나가서는 손을 흔들어 김도령을 불러 앉힙니다. 양쪽 다 가난한 사람끼리 서로 만나게 되었으니 참으로 난감하구만. 그러나 둘의 뜻이 정 그러하니 자네 말대로 혼인을 맺기로 하세. 어르신이 참으로 잘 생각하셨습니다. 하고는 김도령은 바로 5손가락을 짚어가며 생기복덕이를 점쳐보고는 모래가 길이리네요 합니다. 장씨가 그 말을 듣고는 너무 급하지 않은가? 하자 김도령이 어르신의 가난한 형편으로 애초부터 원앙금침을 갖춰서 시집 보낼 희망은 없을 것인데 무엇하러 날짜를 늦추겠습니까? 남녀가 동침하면 그것이 혼인이지요. 그거야 그렇지. 이리하여 김도령은 장씨 집에서 아침을 거나하게 먹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자 김도령의 아비가 묻습니다. 장씨가 뭐라고 하더냐? 내일 모레 혼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너무 이르구나. 날짜를 늦춘들 어디서 비단의 화려한 의복에 안장말이라도 갖춰주겠습니까? 혼인날에도 아버지의 낡은 의관을 빌려 입고 치르면 되지요. 하고는 초례를 치르고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부가 말합니다. 당신 어머니가 매우 늙으셔서 밥 짓는 일도 매우 어려우실 텐데요. 제가 이제 당신의 아내가 되었으니 하루라도 일찍 가서 그 수고를 덜어드리고 싶어요.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시댁에 가실 때 저를 데리고 가세요. 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새벽같이 그의 아비에게 말하길, 우리 집에서 저를 시집 보내면서 가초 보내는 것이 없는데 제가 시어머니의 수고라도 대신하려면 조금이라도 늦추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버지, 내일 신랑과 함께 시댁에 가야겠어요. 하고는 크고 작은 빗을 품속에 넣고 버들꼬리를 머리에 이고 신랑을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걸어서 김씨집 오두막집에 이르렀어요. 신랑이 먼저 들어가 그의 부모에게 말합니다.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며 신부를 부르니 신부가 들어가 시부모님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신부는 시집 오던 첫날부터 부엌에 들어가 밥을 하는데 아침이면 신랑 형제가 길을 나가서 동냥해온 것을 밥을 하거나 죽을 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부가 신랑에게 말하길, 대장부로 태어나서 밥벌이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오직 구걸하거나 동냥하는 것만을 일삼으니 장차 어찌 살려고 그러십니까? 합니다. 농사 짓는 것도 못 배우고 나무 하는 것도 풀 베는 것도 못 배웠는데 구걸하지 않으면 어찌 살 수 있단 말이오. 그러자 신부는 즉시 버들꼬리에서 비단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은 것 두 피를 꺼내는데 세밀하게 짜서 분간할 수가 없었답니다. 신부가 말하길, 이것은 처녀 때 제가 손수 짠 것이어요. 장에 가서 잘 팔면 각각 20냥씩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냥은 목화솜과 양식을 사오시고 나머지 30냥은 그냥 가지고 오세요.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대로 비단을 팔고 보니 과연 40냥이었어요. 그 돈으로 10냥은 장을 보고 나머지 30냥을 집에 가지고 왔죠. 온 집안 식구들이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쌀을 사서 밥도 해먹고 면하로 배를 짰죠. 그리고는 신부는 남은 30냥을 남편에게 내어주며 말을 하네요. 이 돈을 염장에 가서 소금꾼들과 계약을 하세요. 그리고 그 30냥을 염장에 넣어놓고 3년간 소금을 받아다가 장사를 하고 만 3년이 되면 본전은 안 받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소금꾼들이 반드시 좋아하면서 계약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소금을 등에 지고 백리 안을 돌아다니며 소금을 팔되 반드시 돈을 현찰로 받지 말고 외상을 주어서 인정을 맺으세요. 그렇게 당보를 삼으면 반드시 이익이 많을 거예요. 라고 하였습니다. 신랑은 그의 아내 말대로 염장에 가서 소금꾼들과 계약을 했는데 그들은 오직 눈앞에 적지 않은 30냥을 탐내어서 김씨가 3년간 쥐고 나가는 소금이 적은 것이 쌓여서 큰 것이 되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는 반드시
30냥의 이자로 3년까지 소금을 대줄 것을 약속하였고, 기한이 만료가 되면 다시 본전 30냥을 되돌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아내의 말대로 본전은 받지 않겠다고 한사코 사양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김씨는 매일매일 등에 소금을 지고 몇 개의 고을을 돌아다니며 혹은 현찰을 받기도 하고 혹은 외상을 주면서 가는 곳마다 모두 얼굴을 익혀놓으니 마을 사람들은 비록 다른 소금 장수가 오더라도 반드시 김서방의 소금을 기다린다고 말하곤 하였답니다. 마침내 만 3년의 기한이 되자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장사한 것이 외상한 것과 합하면 총 얼마인가요? 김서방이 말하길 거의 3천냥은 될 것이요. 그러자 아내는 또 3천냥을 김서방에게 내주며 말하길 그럼 이번에도 이거 다 가지고 염장에 가서 전처럼 계약을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동생 몫의 소금도 대달라고 하셔요. 그렇게 말을 해도 그들은 절대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김서방은 알았다 하고 그 길로 염장에 가서 소금꾼들에게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소금 장수들 모두 당신이 전에 여기서 나갈 때 본전을 받지 않고 간 것은 지나치게 청렴한 것이었소. 그러니 이번에 두 사람 몫을 대주는 것이 뭐가 어렵겠소? 합니다. 그리하여 김씨는 자기 아우와 함께 매일매일 소금찜을 지고 전처럼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난 후 하루는 김씨가 그의 처에게 청하길 4년간 소금을 지고 다니다 보니 등뼈가 눌려서 이제 더 이상 참기가 힘두어 소금을 말에 싣고 다녀야겠소. 처가 말하길 말 등에 싣고 다니는 이익이 사람이 등에 지고 다니는 것만 못하겠지만 등짐지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렵다면 말에 실어야겠지요. 하고는 10냥 정도를 주고 암말 한 마리를 사서 소금을 싣게 했습니다. 그렇게 김씨는 말에 소금을 싣고 등짐을 진 아우와 나란히 소금을 팔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윽고 그 말이 새끼를 베었습니다. 하루는 장사를 나가는데 처가 목이 메어 말하길 오늘은 소금 팔고 돌아오면서 말은 집에 들여보내고 염장에 가서 직접 소금짐을 져야겠어요. 그렇게 해서 김씨는 도중에 말을 돌려보냈는데 과연 이날 말이 숫 망아지를 낳았습니다. 그 새끼 망아지는 아주 뛰어난 명마 같았대요. 한편 그렇게 김씨는 그럭저럭 소금 장사하며 다니던 기간이 또다시 3년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씨의 처도 열심히 길쌈을 해서 1000냥 정도를 벌었고 거기에 소금 장사해서 번 이문을 모두 합하면 거의 10,000냥에 가깝게 되었답니다. 그들은 엄연히 고을의 큰 부자가 되었겠지요. 거기다가 망아지도 역시 5, 6년이 지나니 뛰고 달리는 것이 예사롭지 않아서
부르는 값이 점점 높아갔답니다. 그러자 그 마을의 무관 출신인 부자 이선달이 그 말을 사서 경성 갈 때 타고 가고 싶었던가 봅니다. 이선달은 제철보다 일찍 벼가 여무는 논과 김씨집 문 앞에 있는 밭 세마지기를 합해서 말과 바꾸고 싶어 했어요. 김씨 아내는 그 말을 전해 듣고는 남편에게 이선달을 오게 해서 직접 값을 흥정해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선달이 오자 김씨 아내는 살인문을 사이에 두고 이선달에게 말하길, 귀댁은 꼭 우리 집 말을 사고 싶으신가요? 그렇소이만 제가 멀리서 보니 묵정밭이 있던데 귀댁의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과 말을 바꾸시는 것이 어떠실런지요? 허허, 그 밭은 거의 버리다시피 한 땅인데 어찌 감히 값을 쳐서 남의 준마에 걸겠소? 정 그렇다면 애초에 바꾸자고 한 울변논과 밭에 끼워서 드리지요. 하니 김씨처가 한사코 사양하면서 묵정밭만 청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은 문서를 써서 명마와 묵정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내에 김씨 내외는 큰 집 지을 제목감을 묵정밭에 들여놓고는 우뚝 큰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들어가 사니 수명도 늘고 복도 많아지며 아들도 많이 낳았대요. 아마도 그 밭이 좋은 집터자리였던가 보죠. 김씨 아내의 안목으로 이미 그것을 간파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금장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당시에는 소금이 부자가 되기에 큰 이문을 남기는 것은 아니었지만 생활의 필수품으로서 판로가 계속 확대되는 물품이었기 때문에 치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아요. 소금 장수는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천한 직업이었지만 양반 신분으로서 슬기로운 아내의 뜻을 따라준 부지런한 남편과 비록 양반이긴 하지만 거렁뱅이 신세를 면치 못하는 남자에게 시집와서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양반 남편을 잘 이끈 지혜로운 아내가 힘을 합해 부자가 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